짝사랑, 오락실, 청사과, 여름, 실패, 그리고 열차. 지금 얘기한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청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라고 답해주신 것들입니다. 청춘이 시작되는 순간을 찾아보려고 앨범을 넘기다 발견한 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오래전 사진을 보는 얼굴은 왜 다 애틋할까요? 눈부신 게 가득 든 상자를 열어본 사람처럼 환해진 얼굴에 시절이 깃든 것도 모르고 순한 표정이 된 우리, 그리고 당신. 긴 시간 잠들어 있다가 페이지를 넘기면 쩍, 쩍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오래된 앨범. 투명 비닐 안에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가까이서 보려고 고개를 바싹 대면 비눗방울처럼 부풀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 새순 위에 봄눈이 앉은 것 같은 얼룩무늬, 연두색 그릇에 소복하게 담긴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비비면서 그 앞에 앉아봅니다. 짜장을 잔뜩 묻힌 서로의 입을 보고 웃음이 터져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푸른 봄의 윤기를 테두리처럼 두른 자전거 바퀴와 힘찬 다리가 지나갑니다. 콧노래가 쌓이는 속도로 오직 사랑하는 영화만이 살아남는다. 이제 모닥불에 묻어둔 고구마를 꺼내볼까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죽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짜장면이 그 녹색 네. 멜라닌 그릇에 나오나요? 아, 그게 요즘이 아니라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일부러 소환을 한 건데 그 부분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너무 나이 인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쓰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써요. 추억, 복고풍이 또 유행인 곳에서는 네, 맞아요. 네.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마 좋다. 두 분이 이 그릇에 든 짜장면을 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동서님이 이제 청춘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낭독해 주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 책의 그 부분이 청춘을 떠올리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우동쌤은 원래 커피를 하려고 아, 그랬는데 맞아. 아, 커피, 맞다. 커피. 커피다, 예, 커피. 근데 네. 막판에 좀 고쳤어요. 근데 아, 근황 토크를 그러셨구나. 먼저 아, 해야 네네네. 되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진행자님? 당연히 근황 토크입니다. 네. 근황 궁금해요. 가장 최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으셨던 네. 이현님의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 이벤트요? 네, 바로 어제 어제. 있으셨잖아요. 네. 아, 네. 저는 근황 토크로 네. 그거보다는 제가 사실은 목요일 날 발레를 보러 네. 갔어요. 네.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게 저 첫째 낳고 걔가 한 6살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발레를 그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갔어요. 그때 저희가 예술의 전당 근처에 살아서 마침 집에서도 가까워서 갔고, 그러니까 걔를 낳고 제가 조금 많이 우울했었어요. 첫째를 낳고 그러니까 어떤 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체험학습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제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항목으로 아이를 유도하지 않았나. 가령 네. 공연이라든가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이를 유도했던 거예요. 그런 거 네. 참 어렵죠. 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그런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교육에. 그러니까 그걸 제 욕망을 거기다가 투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너의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제 욕망의 부스러기들이 그게 아이의 안에 스며들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스며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봤을 때 그 교육의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남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남은 건 뭐냐 하면 엄마인 나와 보냈던 그 시간, 공간, 맞아요. 예.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책에 썼던 것 음. 같은데 네. 그 옛날에 이경규 개그맨이 네네. 애들 5살 이전에는 아무 데도 데려갈 필요 없어. 막 이렇게 그거 다 동남비야. 우리 예림이 하나도 기억 못해. 막 네. 이랬었는데 네. 네. 그거를 어디 뭘 하고 뭘 보고 네. 뭐 어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 그때 엄마랑 되게 네. 기분이 좋게 있었다. 네. 온 가족이 네. 화목했다는 기억은 계속 오래 남아서 네. 그게 뭐 발레면 발레, 맞아요. 영화면 네, 영화 이게 맞아요. 정말 좋은 네. 거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네. 계속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매년 그거를 의뢰 그냥 당연히 겨울이 오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당연히 그 호두까기 인형을 정말 당연히 보러 가고 그걸 보러 가야지 이 겨울이 깊어졌구나. 그리고 곧 또 다른 새해가 오겠구나. 저희한테는 그 어두운 도로를 달려오는 그날, 그 밤이 진정되지 않은 이렇게 가슴으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를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저랑 남편이 시간이 안 돼서 아이 둘만 가서 봤고, 올해는 둘이 또 시간이 안 돼서 둘째랑 저만 갔는데, 그런데 제가, 생일도 아니고, 새해도 아니고, 암 투병을 겪으면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병원에 가서 로비에서 그 거대한 트리를 볼 때마다 '올해도 내가 살아서 이 트리를 보는구나.' 그 생각을 매년 했어요.
그게 마치 기준점처럼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제가 달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고 도착해서는 주차장이 아니나 다를까 다 만석이어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3시간 전에 뱅글뱅글뱅 갔는데 네.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서 차들이 다 엉켜 있는데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하게 서 있었나 봐요 약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차 운전자가 내리더니 저한테 막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서 있는 거구나.'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창문을 두드리기 전에 제가 창문을 먼저 내리고 "제가 뭘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하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막 하시려다가 약간 이렇게 숨을 한번 착 이렇게 쉬시더니 뭐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해 드렸어요. 네. 그러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 드리고 나서 사실은 옆에 있던 둘째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저의 그런 태도에. 음,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얘가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이 살짝 스치면서 '아 평상시에 나는 항상 누군가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이면 늘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내가 뭘 어떻게 해 줄까?'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음. 음, 그래서 그날은 공연보다도 가는 길에서의 여러 가지 스친 생각들 그리고 주차장에서 있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연도 너무너무 좋았고 제 주변에는 연말마다 가족 행사로 발레 보러 간다는 집은 한 번도 없는, 거의 무슨 재벌집에서나 할 것 같은, 음. 매년 설날에 윷놀이 하듯이 뭐 연말에 고스톱 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 음. 아니에요. 무슨 미국 음음. 영화에 나오는 가족 그 재벌집 같아. 그러니까 1년 내내 스크루지처럼 살다가 연말에 그걸로 팡 쓰는 거예요. 오, 너무 멋있다. 연말에 멋있어요. 팡팡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어 일절 다른 데 안 쓰다가 그래서 둘째가 그날 사실은 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느 해인가 엄마가 문화비를 책을 글쓰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책을 너무 많이 사 들여서 뭐 어느 해인가 못 갔는데 그때 엄마가 책을 너무 글 쓰면서 너무 책을 많이 사서 그때 못 간 거야라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면서 그 이불킥하는 그런 기억들이 네. 너만 기억하는 거야. 남들은 기억 못해. 막 다들 그러는데 남들이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공연을 보면서 이연님 생각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떠올랐는데,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저는 이제 국립극장 정동 세실에서 하는 면면면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나 이제 뭐 제목이나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면이 어떤 면일 것 같으세요, 동서님? 그 페이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누들일 수도 있고, 네. 그 여기서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페이스 누들. 네. 고양이인가요? 미야옹. 맞아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그 면 3개가 다 다른 걸 뜻하는데 그 중에 2개를 동서님이 맞히셨어요. 2개가 페이스랑 누들이고 하나는 이제 에라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이러라고도 하고 에라라고도 하는데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면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면면면인 게 라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삼양라면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극이었는데 이제 라면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라면을 먹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라면을 실제로 먹진 않고 먹는 신용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라면 맛있겠다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중반쯤이었을까? 이제 배우들이 갑자기 무대에서 나와서 관객 속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막 노래하고 춤을 추니까 약간 의식이 되면서도 아, 옆에 왔을 때 더 호응을 잘해줘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호응을 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서 제 바로 옆에서 춤추던 배우분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저를 한 3초를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호응을 잘해줘서 고마워서 쳐다보시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 들고 춤추시던 라면을 저한테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다른 사람들 다 받았나 확 둘러봤는데 진짜 라면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저를 주신 거예요. 그릇에 담긴 거였나요? 아니요. 라면 봉지요. 봉지에 담긴 거였는데 이제 그 삼양라면 이야기니까 그걸 삼양으로 할 수는 없고 극 중에서는 삼정라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정 이렇게 적힌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우와 하고 막 너무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 좋았는데 왜냐면 소품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 라면이 아니라 그게 일부분을 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나 이현님이랑 어떤 연극을 보러 가서 이런 적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억나세요? 원테이블. 맞아요. 저희가 원테이블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중간에 갑자기 배우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작게 정말 손톱만하게 자른 음식을 이쑤시개에 꼭꼭꼭꼭 찍어가지고 관객들한테 다는 못 드리고 띄엄띄엄 이렇게 이쑤시개에 찍힌 음식을 전이었을 거예요. 부침개. 전, 맞아. 부침개를 주셨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작냐면 정말 엄지손톱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이현님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받았는데 제가 이현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현님이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줬는데 제가 다시 드리고 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는 영원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내가 안 먹으면은 이걸 이현님의 마음을 내가 거절하는 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큰 조각이 아니고 작은 조각이니까 이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로 먹자. 그래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그게 말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맞아요. 그게 새우 무슨 전이었어요. 새우 부추전 이런 새우 전이었는데 정말 너무 작으니까 그걸 먹었을 때 정말 꼭꼭꼭꼭 씹어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났냐면 새우깡 맛이 났어. 새우의 향이 희미하게 나는 밀가루의 맛.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극을 보면서 이 작은 손톱만한 거를 서로 양보하느라 드세요. 아니야 너가 아니에요.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다라는 예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뮤지컬을 보다가 그날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현님의 그 공연 얘기를 듣다가 그 두 번의 공연이 떠올랐고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서님도 떠오른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현님이 그 새우전을 네.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공감이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공감이 어떤 가셨을까요? 공감이요? 그 이현님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렇게 극장이나 뭐 그렇게 연극처럼 한 자리에 가만히 오래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걸 할 때는
그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이현님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요. 대장성이란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뭐 잘못 먹으면은 중간에 뛰쳐나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공연 보다가 뭐 누가 이렇게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은 이거 먹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확 들 것 같아. 그리고 저 대구에서 있었던 북토크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그 문장들인데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거기 브런치 작가님들 대구에 계신 이림 작가님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조승희 작가님 양산에서 오신 조은성 작가님을 동대구역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다 그날 조승희 작가님도 그렇고 조은성 작가님도 처음 뵙거든요. 글로는 되게 친하고 몇 번 편지도 주고받았고 정말 조승희 작가님은 제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실물로 본 건 처음이잖아요. 몸이 이렇게 닿고 살이 닿는 느낌? 근데 좁은 택시 안에서 딱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앉아서 가는데 눈이 잘 오지 않는다는 대구에 눈이 막 펄펄 내리고 택시 기사님이 캐롤을 막 틀어주시고 맛있는 음식점들을 막 말씀해 주시고 어디서 왔냐니까 막 대구, 부산, 양산, 서울 막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한 택시 안에 타고 김광석 거리에 있는 음식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문득 안희연 시인의 19절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아직 아름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19가.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작가님들한테 저희 팟캐스트 인터뷰를 따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잠깐 들어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직 사랑하는 영화만이 살아남는다를 애청하는 영우님들. 저는 동선 작가님, 폴폴 작가님과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이연입니다. 오늘 저는 동선 작가님과 함께 쓴 영화처럼 산다면요 북토크 행사가 있어서 대구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반가운 분들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지금 차 한잔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직접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림이라는 필명으로 글 쓰고 있는 이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조승희라고 합니다. 조승희 작가님도 브런치에서 글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친구 처음 만나는 느낌으로 엄청 설레어하면서 왔어요. 이림 작가님하고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고요. 조승희 작가님하고는 오늘 처음 뵀어요. 그죠? 네. 사진으로는 몇 번 뵈서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글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네. 팟캐스트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이현 작가님을 몇 번 뵈면서 이분이 절대 이런 걸 하실 분이 아닌데 동선 작가님이랑 폴폴 작가님 덕분에 이런 활동 시작하시고 즐기시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분 목소리가 합이 너무 좋아서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영화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영화 팟캐스트다 하셔가지고 또 근데 이현 작품 너무 좋아하니까 뭐든지 이렇게 다 알고 싶어가지고 팟캐스트는 듣고 싶은데 또 분량도 좀 길고 맞아요. 그래서 쉽게 처음에
찌게 조금 듣다가 잘 들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진짜 폐인의 심정으로 무슨 이야기 하시나 이제 진짜 그게 궁금해가지고 대체 무슨 이야기 하실까? 대체 그게 궁금해서 들었는데 진짜 너무 사적인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코앞에 학교 못 찾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푸짐한 상품의 정체에 같이 막 실망도 하고 약간 이렇게 그게 막 투닥투닥거리시잖아요. 네. 동선이 막 뭐라 하시고 네.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 소소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훌쩍 1시간 몇 분이 훌쩍 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투닥거려야 되겠네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투닥거리는 네, 거 너무 네. 재밌어요. 네. 캠입니다. 네, 그런 캠입니다. 네. 그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더 투닥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하나 바라는 거 네, 있어요. 네, 어제 확인하니까 구독자 85명이시던데 네, 네. 15명 후면 100명이잖아요. 네, 네. 보통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100명 넘으면 특별 이벤트 뭐 이런 거 걸고 하시던데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네. 저는 뭐 세 분 공개 방송 뭐 이런 거. 라이브? 네. 라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라바. 네, 100명 넘으면 명.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조승희 작가님은 따로 뭐. 한 3시간 데이트? 3시간 데이트? 1시간 좀 아쉬우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선 작가님은 캐나다에 계셔서 그러면 동선 작가님을 줌으로 모시고 3시간 데이트. 네.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빨리 구독자를 100명 모으셔야 되겠다, 두 분이서. 애써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빨리 모으시는 걸로 이번 주 안으로 되겠죠? 이번 애써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연하장까지 다 써주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카드도 무사히 잘 도착해서 저희도 잘 읽어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진으로만 봐도 직접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서님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벤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녹음 시작한 지 1시간 16분이 지나서 이현 작가님의 근황을 마치고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76분 동안 근황을 얘기하시면 말이죠. 이게 거의 그러니까요. 영화 한 편까지. 그래요. 아니라는 말 안 쓰기로 했죠. 맞아요. 그래요. 저는 네. 지지난주 아무튼 지난 9주간의 그래픽 디자인 개론 코스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코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또 마쳤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제 나이대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은 변명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남성성을 되게 강요받으면서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다 가난해서 그런 건지, 뭐라 그럴까, 아름다움이란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감수성을 키울 기회가 없었어요. 네. 게으른 것도 있고, 네. 또 그렇게 옷을 챙겨 입거나 그러고 자라지를 않았어요. 말로는 영화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는 예술한다는 놈이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막 머리 기르고 막 수염 기르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와, 넌 예수 같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
그래가지고 저는 또 예수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아들을 칭찬하실 일이 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회수 같다고. 완전 반전이다. 이거 제가 마이크 끄고 있어가지고 웃음소리 녹음 안 된 게 너무 아쉽다 진짜. 아무튼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렇게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좀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뭐 그 결혼하고 나서 세계 일주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직장을 이제 잡을 수가 없죠. 30살 넘어온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알바로 연명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맞아, 너 동선이 너 그 애니메이션 했으니까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알바감을 주는데 너무 디자인 감각이 없으니까 막 그때 당시 별명이 후지다 동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좀 들어봤고, 사실 에밀리카라는 학교가 나름 이제 북미랑 특히 서부 쪽에서 미술이나 디자인 교육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여기도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코스가 있어가지고 입학 자격이 따로 필요 있는 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도 저렴한 편이고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과감하게 학교에 다녀봤고, 내용은 생각보다 좀 달랐어요. 저는 어떤 발상을 다르게 하는 법, 사물을 다르게 보는 법 뭐 이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이거는 진짜로 튜토리얼 코스라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고 그 비즈니스의 로고를 만드는 그런 한 코스가 그 로고랑 명함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도 같아요. 마치 영화학교에서 단편 영화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를 제작 과정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시각 디자인 창작물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는지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 강사를 붙들고 물어봤죠. 이 디자인 센스란 게 과연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고난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당연하게 이거 당연히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지 하면서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보고 그게 왜 좋은지 그걸 분석을 하는 거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너무 익숙한 절차잖아요. 그 영화 공부할 때도 어떤 영화 예를 들어서 대부에 나중에 그 교체 편집 시퀀스가 감명적이었으면은 그거를 왜 이게 들어갔으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그거를 계속 분석을 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 그게 너무나 당연히 디자인 쪽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음악도 그렇고 좋은 작품을 하나 발견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나중에 자기의 디자인 감각을 늘리는데 영상 감각을 늘리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디자인을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하는 일이 적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아름다움을 감식하는 감식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디자인 센스를 교육으로 성장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 체득한 어떤 미적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그런 이 장면 특이하다, 이 장면 특이하다 뭐 이런 거를 뭐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디자인도 결국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런 미적 경험을 계속 시켜주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어릴 적 성장 환경 탓을 하긴 좀 그렇고 결론은 어떻게든 오래 살아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결론은 이제 스쿼트랑 플랭크를 매일 해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서 저도 무릎이 낫는 즉시 다시 스쿼트랑 플랭크를 다시 해서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오래 이렇게 좋은 디자인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야지 한 예전에 이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70대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사실은 54세라며요. 데뷔한 게 70세가 아니고. 70세라고 합시다. 70세라고 53세라 그러면 난 너무 늦었잖아. 그런데 동선 작가님은 어려서부터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부터 무언가가 와서 벌어져서 뭔가 일이 벌어져서 내가 만약에 글을 예를 든다면 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씨앗들이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이미 너무 많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차 있는데 그거를 들여다볼 틈이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려서의 자극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그 과정만으로도 한 세계가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동선 작가님이 미대를 가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지금의 과정들이 물론 새로운 길이지만 이미 동선 작가님 안에 있는 자신과의 그냥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로소 꽃피워진다는 생각, 느낌. 근데 그거는 진짜로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성찰 자체도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거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꺼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받아듣기에는 선문답처럼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저는 방법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건 방법론이라는 게 아직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를 꼭 배워야지 시를 쓰나요? 시는 아무나 쓸 수 있죠.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은 그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말인 것처럼 들리고 결국은 어떤 가이던스가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안내해주는 사람들. 맞아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진은영 시인이 그 글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시를 짓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다 조언이 되겠지만 나는 시를 읽고 싶지도 않고 짓고 싶지도 않아 라는 사람은 이 책을 그냥 덮으시면 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런 열망이 있고 내가 절박함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나는 시를 읽고 싶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냥 덮으시면 된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시를 쓰고 네. 이러는 게 멋있거나 네. 뭐 더 잘난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진짜 자기 순간순간의 삶을 맞아요. 소중하게 열심히 사는 부분이 네, 더 맞아요. 훨씬 맞아요. 낫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저는 동서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서님이 이제 저희 팟캐스트 유튜브에 올릴 때 그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고, 로고랑 그리고 주제에 맞는 썸네일의 그 색깔과 표정과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매번 네. 다르게 그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디자인 바이 후지다 동선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우님들한테 자랑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 명함도 만들어 주셨어요. 동서님이. 네. 그래서 만약에 받고 싶으신 영우님이 계시면은 이현 작가님께 연락해 주시면 이현 작가님이 아마 직접 만났을 때 주시거나 아니면 네.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한 편 한 편 그리고 바꿔주시고 또 계절과 상황과 이야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와, 우리 동서님이 이렇게 배운 걸 우리한테 그리고 실생활에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만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거, 그거만으로도 저는 그 예술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들어가 보는데 물론 댓글을 확인하러 들어가기도 하지만 썸네일을 제일 많이 봐요. 왜 보냐면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혹시 새로운 그림이 올라온 게 있을까? 그리고 이전 그림은 이랬었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었지.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동서님이 어떤 걸 배우신다고 하든 드럼을 배우신다고 하든 아니면 플라잉 요가를 배우신다고 하든 저는 엄청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조르고 그리고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뭔가를 끝없이 배우고 싶다는 자극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현님의 추천, 이번 주 우리 동네 문화센터의 추천 작품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최승자 시인의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나오는 제일 처음 꼭지가 있어요. 다시 젊음이라는 열차를, 그 꼭지를 지금 낭독 안 해도 되죠? 녹음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파일이. 그런데 이게 1976년도에 쓰신 거더라고요, 연도가. 네. 그런데 이때 최승자 시인의 나이가 24살, 5살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청 나이가 들어서 쓰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도 20대 중간쯤의 나이라고 쓰시긴 했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거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나는 젊음이라는 열차를 타려 한다 라고 쓰셨나 보다 이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나이가 24, 5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젊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도 그때는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 않았나. 이미 그때 나이에. 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는 거죠. 그때는 다 알았었던 세상이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고 모호하고 더 안개 속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꼭지를 골랐던 이유는 이번 주제가 청춘이고 저희가 얘기하기로 한 게 그래서 사무엘 올만의 시에 한동안 굉장히 깊이 빠져서 제가 동선 작가랑 책을 쓰면서도 출간을 앞두고 그 시를 제가 메일로 보낸 적도 있는데 대표님하고 청춘이라는 거는 어떤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서 부득불 청춘을 지나온 나이인데도 난 아니야, 청춘이야 라고 마치 무슨 깃발처럼 그 말을 오래 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랬던 거는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거꾸로 제가 청춘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청춘이 아니고 청춘을 지나왔기 때문에 자꾸 청춘이라고 우기고 있었다라는 생각? 생각해보면 청춘들은 자기가 청춘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봐도 청춘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춘이 아닌 사람들만 청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청춘이 아닌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은유 선배를 만나고 그 시절이 다시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과거의 어떤 은유적으로 죽었었던 내가 다시 부활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 청춘이란 말을 더 이상 제가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이제 그 청춘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어떤 그때 그 시절에 내가 하지 못했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고 있는 지금 나는 내가 청춘이라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이미 그거를 넘어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승자 시인은 사실 또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시를 쓰는 일이 어떤 구원이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기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심각한 비관주의자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시 혹은 길닫기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는 길닫기라고 내가 닦아나가 다른 길들과 만나야 할 길닫기라고 그래서 이 길이 다른 누구의 길과 만나길 바라고 혼자 나가는 길이 아니길 바란다. 누군가 섭섭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네. 그러면은 동서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예술과 문화에 대한 또 재밌는 견해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최근에 어떻게 건너 듣게 된 밴쿠버 출신 인디 가수 한 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 너무 네. 좋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릴 적 꿈이 네. 그리고 흔히 어릴 적 고민을 했던 게 어떤 어른이 되는가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좀 전에 그 이현 작가님이 낭독을 하셨던 부분도 영화 남색 때문에서도 계속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지금은
뭐 정말 의미 없는 짓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나중엔 뭔가가 이게 남아있는 게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어떤 어른이 되는가. 그게 사실 그 당시에는 어른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모든 게 완성돼 있는 이렇게 완전한 개체라는 그런 사람의 형태로 인식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약이 걸려있는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뭐 나중에 어른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어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포함됐던 게 직업에 관련되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나 지위. 그래서 그 당시 어른들이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뭐 기아 척결이요, 세계 평화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법관이 되겠다느니 과학자가 되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직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릴 적부터 저희가 자랄 때 70년대, 80년대에도 지금처럼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직업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런 갈등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이제 10대부터 영화를 계속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20대에는 뭐 특히 영화 서클 생활을 하고 또 영화 현장에서 잠깐 고개를 기웃거리고 그랬을 때부터 더 고민을 하죠. 제가 낭독했던 부분에서 그 선배 형도 저랑 경제적 처지가 되게 비슷한 양반이었는데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사실 영화를 하고 싶더라도 이제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위치까지 가려면 정말 극소수잖아요. 이런 연예계, 예능계, 그리고 체육계 뭐 이런 거는 정말 1등만 살아남는 동네라서 네. 뭐 제 영화 서클 때 멤버들도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중에서 학점이 높은 학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언론사나 광고회사가 그나마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쪽이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정도로 학점이 안 나온 사람들은 흔히 프로덕션이라고 얘기했던 방송 외주업체에 들어갔는데 외주업체 뭐 폴 작가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거의 최저연봉, 최저시급에 가까운 월급을 받고 그렇죠. 혹사당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진짜 맞아요. 열정페이 흔히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로보단 나았어요. 프로덕션이. 정말 충무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지만은 집에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획실에 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충무로 당시 이제 결혼 이야기가 터지고 나서 네. 기획 영화가 막 이렇게 붐을 타면서 영화사마다 기획실이 생겼는데 기획실 사람들은 그래도 한 5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라도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연출부에 있으면은 연봉 150만 원 이랬어요. 그 연봉이란 게 사실 연봉 개념도 없었던 게 뭐 영화 한 편이 제대로 작업을 마치고 개봉 날짜가 잡히고 그러면 그때야 잔금을 받는 개념이어서 그 연봉이란 개념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저 모습도 그렇고 그게 이제 형태만 달라졌을 뿐 현재도 내가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 여전히 20대 후반 모든 소년 소녀들이 가장 심하게 갈등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20대 소년, 소녀들이 현실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선택할 때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서 이 가사를 듣고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생각이 났는데 여기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릴 적 꾸던 상상 속 모든 게 꿈이 아니란 걸 믿어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대만 안다면. 또 다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끝을 모르게 기나긴 슬픔도 영원하지 않을 걸 알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마치 그 30년 전에 제가 가졌던 고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잘하는 일,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일, 그런 고민에 빠진 모든 소년, 소녀들이 곁에서 가만히 그냥 기다려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50이 넘어도 이제 어른이라는 얘기를 듣는 나이인데도 사실은 완성이랑은 참 거리가 먼 삶이죠. 네. 이제 삶의 완성이란 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최소한 그 정도는 아는 나이긴 해요, 그래도. 그리고 최소한 내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은 완성되고 싶은 그런 고민을 멈추는 순간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진리 정도는 아는 나이인데 적어도 이렇게 스스로 완성이 되기 위한 고민을 하는 동안만큼은 소년, 소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0대 후반에 그런 소년, 소녀들이 고민하는 것도 평생 그 고민을 갖고 가게 된다는 그런 협박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새로운 선택을 하시게 된 스테이 영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응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마지막에 또 이 스테이 형님 원곡 링크를 달 생각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영우님들이 한 번은 클릭해 주셔서 전곡을 제대로 된 음원으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희 팟캐스트에 이렇게 직접 음원을 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네. 저는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관통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저한테는 뭐였냐면, 제가 처음 80년대에 포크송을 들었을 때 기타 한 대와 목소리 하나로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가슴에 와서 팍 꽂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제가 늘 그리워하고 또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2000년대 이후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있으셨는데 몇 분 계셨죠. 근데 그 몇 분의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태어나셔서 그 예전에 그 노래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도 어떻게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실까. 물론 쓰는 언어가 좀 달라지고 쓰는 악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순수한 아름다움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게 저한테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잃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네. 이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게 제목이 편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는 사실 너무 좋았고, 오병랑 시인의 편지의 공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고백은 어째서 편지의 형식입니까? 라는 식구가 있어요. 그 식구가 제일 먼저, 그 식구가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편지라는 노래도 고백이라는 단어가 그냥 팍 와서 박혔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지만 노래인 동시에 고백이라는 단어가 박히면서 고백은 나의 어떤 내밀한 부분을 드러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읽히려는 욕망을 품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편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문학이나 예술은 어쩌면 고백이지 않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거를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 이지 않나? 그 당사자가 어떤 특정인이든 아니면 모르는 불특정 다수이든 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려는 욕망, 그게 고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고백이라는 그냥 한 단어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고백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강릉에 다녀왔거든요. 강릉에 이제 윤술서림이라는 굉장히 예쁜 북카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 전집을 발견했어요. 네. 그 강릉에서 영화적 글쓰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로그라인이라는 그 동아리와 그리고 강릉문화재단 영화사 2심 전심에서 함께 만든 시나리오 전집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말 실제로 영화로 만들고 싶은 단편 영화 시나리오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읽고 제가 이 책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첫 번째 시나리오가 고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고백이냐면 제목은 물풍선인데 정말 궁금하시죠? 네. 물풍선이 짝사랑을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본인이 짝사랑하는 상대가 소녀가 물풍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갖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물풍선 하나를 온전히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꼬마 니콜라라는 책의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근데 꼬마 니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르네 고신이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장자크 쌍페가 그림을 그린 굉장히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동화 겸 소설 겸 그리고 마치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같은 그 논픽션이 아니죠. 픽션이 아닌 논픽션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인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꼬마 니콜라가 엄마 생신날 엄마한테 꽃다발을 드려야지 하고 용돈을 모아서 굉장히 예쁘고 큰 꽃다발을 사요. 근데 그 꽃다발을 그 꽃 가게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엄마한테 그 꽃다발을 드릴 때쯤에는 꽃은 다 사라지고 꽃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 하면서 엄마 원래는 굉장히 예쁜 꽃이었는데 이렇게 됐어 하면서 줬는데 엄마 꼭 안아주면서 그래 엄마는 알아 이게 얼마나 예쁜 꽃인지 알아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꼬마 니콜라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물풍선을 읽으면서도 그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 그 주는 방식과 그것의 풍성함과 그 완성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걸 주고 싶어서 어떤 사건이 본인한테 닥쳐와도 끝까지 그 사람한테 가는 마음 그거 하나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집을 사왔고 이 전집을 또 사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화 동아리니까 이걸 돌려보고 물론 이제 돌려보지 않고 각자 사서 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한 권 사왔고요. 네. 우리 오사영이 MT를 갈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냐면요. 강릉에 있는 이스트 시내라는 책방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서님? 아니요. 전혀 못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현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 두 분이 못 들어보셨다니까 더욱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스트 시내는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큰 마음을 먹고 차가 막혔지만 갔는데 가보고 나서 너무 오길 잘했다. 여기는 정말 우리 영화 동아리에서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책방 이름에 시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느낌이 딱 오시죠? 네. 네, 맞아요. 여기는 바로 영화와 관련된 책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책방인데 극장처럼 의자가 전부 극장 의자예요. 재밌다. 극장 의자에 짜라라라락 돼 있고 그리고 벽에는 그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밀려오는 파도가 영상으로 틀어져 있었고 그거를 제가 함께 보려고 찍어왔고요. 그리고 그 극장 의자에 앉아서 주변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이랑 이제 책들을 둘러봤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다. 이 영화를 언제 봤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제가 모르는 영화도 몇 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었나? 하면서 봤던 포스터가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의 포스터였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 바로 옆에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책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영화와 책이 같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같은 공간에 진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먼저 보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에 대하여라는 책을 사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영화 마요네즈랑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가 떠올랐었는데 그 마요네즈랑 레이디 버드를 보면서 제가 모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를 이 딸에 대하여라는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사왔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도 보내드렸지만 제가 앉았던 극장 의자 바로 앞에 극장 의자에 윤가은 감독님이 사인을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윤가은 감독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이현 작가님 옆에서 같이 녹음을만 하시면 1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네, 감독님.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우연히 어떤 공간에 갈 때마다 윤가은 감독님의 흔적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는 운명인가? 저와 감독님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운명. 지금 2번의 우연이었고 한 번의 우연만 더 있으면 운명이야.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갈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윤가은 감독님의 사인을 발견해서 더욱더 반가운 시간이었어요. 공통점. 떡잎부터 영화를 사랑한 시네필. 영화판에 발을 들였거나 들이고 있음. 차이점. 사랑이 나를 살려. 대. 사랑 얘긴 빼자. 대. 두 분 싸우지 마세요. 등장인물 1. 팟캐스트 입문 한 달 차. 처음 해보는 막내 노릇이 신난 막내. 등장인물 2. 중랑 미디어 센터 VIP. 취미는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 찾아가기. 등장인물 3. 캐나다 루프탑 사령관. 녹음 믹싱의 대가이자 재즈 애호가. 셋이서 여러분의 이름을 고민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더 가까워질 이름을. 함께 즐거이 저장할 순간을. 오래 남을 소리 한 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영화처럼 산다면야. 2권의 책, 3명의 저자. 오직 사랑하는 영화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 우동센의 추천작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짧게 우동센이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 셋이 하고 싶은 얘기 잠깐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먼저 이현님이 그냥 우리랑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랑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냥 저는 그 한계일은 시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문구를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문구, 최승자 시인이 쓴 문구에 이런 게 나와요. 어느 시인이 말했듯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발음해야만 한다. 오늘 왜 사랑이 안 나오나 했습니다. 뿅뿅 한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그 말을 발음해야만 네. 한다. 자꾸자꾸. 네. 또 이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문보영이라는 시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문보영 시인이 어떤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게 가장 다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서님? 글쎄요. 미워하면서 동시에 다정하게? 그런 거는 진짜로 뭐 거의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가신들처럼 계속 그 옷은 정말 화려하다고 이 품격을 높여준다고 계속 아첨을 떨고 거짓말만 해주는 게 미워하면서 동시에 다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너무 좋은 접근이고 정말 훌륭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이언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미워하는데 다정해야 된다고. 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미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다정한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해줄 것 같아요. 헉, 미워하는데요? 저는 그랬었어요. 미워하는 분과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시 보살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네.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보영 시인한테 놀랬던 점은 문보영 시인이 이 제목을 쓴 이유가 바로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방 탁 맞은 것처럼 놀랐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식도 시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미워하고 싶으면서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쓰는 방식이 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인들이 자기만의 목소리로 시의 정의를 내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멋진 정의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지난 만나지 못한 시간 동안 무얼 보고 읽고 느끼고 들었는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또 영우님한테 어떤 걸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그걸 추천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오늘 하루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최근에 저는 남양주에 있는 능내 책방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우와.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셨어요? 맨날 지나가는 길이에요. 진짜요? 여기 네. 그러면 이언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책방의 그 주인장이신 서점지기님이 바로 마쓰다 미리라는 일본 만화가 겸 에세이 작가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알죠.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쵸. 저도 마쓰다 미리를 좋아해서 거의 전권을 다 읽었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 마쓰다 미리의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분이 이 책방 주인이세요. 네. 그래서 마쓰다 미리 책이 다 있고,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번역가이신 박정임 님이 큐레이팅 하신 책들이 있다고 해서 더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갔었는데, 당연히 마쓰다 미리 책도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신간이 나왔네 이런 것도 봤지만 또 마쓰다 미리 책이 아닌 책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님이 골라주신 다른 책을 보고 싶어서 쭉 둘러보다가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라는 제목의 책을 찾았는데요. 이건 시집은 아니고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시집에 뒤에 나와 있는 시인의 말만 모아서 이렇게 실은 책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시집을 고를 때 그 책 속의 시의 한 구절이 너무 좋아서 고르기도 하지만 시인의 말이 좋아서 산 책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말이 많겠구나 싶어서 너무 반가워서 막 넘겨보다가 제가 정말 좋아서 이 시인의 말이 좋아서 샀던 시집이 있는데 그걸 다시 발견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영호님들과 이걸 마지막 인사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구절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 일주일 이전부터 마음이 슬프고 좀 힘드셨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어서 가져왔고요.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기분이 조금이라도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읽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나비가 돌아왔다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의 말이고요. 읽어볼게요. 아침이면 새소리 구르고 언덕은 다시 부풀어 올랐다. 그러므로 어제의 밤이 결코 괴롭고 긴 것만은 아니었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침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